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은 양력으로는 8월 25일, 음력으로는 7월 7일입니다. 칠석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까치와 까마귀 다리를 건너 1년 만에 만난 날이죠. 그런데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눈이 든 시점이라서 올해는 과연 견우와 직녀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년에 고작교에서는 마스크 없이도 대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관련해서 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하는 게 좋을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한 분만 판다해서 김태현 변호사,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장과 함께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리고 8.15 광화문 집회뿐 아니라 그날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에 참석했던 인원 중 확진자가 나와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입장을 양동규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갑갑함을 조금 덜어줄 못 떠나도 없고, 국제 코너에서는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반사회적 거리두기 행태에 대해서 탁재영 PD와 얘기 나눠보죠.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네, 오늘의 꼭 끼워 뉴스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자 수가 870명 넘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낮 12시 기준이고요.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34명이 어제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875명. 또 지난 15일에 있었던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도 어제 정오까지 40명이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176명이 됐습니다. 참고로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확진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사랑제일교회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또 따로 분류하는 거니까요. 공통 분모는 없다라는 거 또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대형마트 푸드코트와 배드민턴 동호회, 사우나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의료진이 잇따라 감염되는 상황도 지금 일어났죠? 예, 천안시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병원 직원과 가족 등 9명이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총 10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전남 순천시 홈플러스 푸드코트 집단 감염이 있는데요. 서울시 관악구에 있었던 방문 판매 설명회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 지금까지 2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182명이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총 4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인천 부평구 갈릴리 교회 관련해서도 총 38명이 확진됐습니다. 자, 교육부가 전국 11개 시도에 등교 중지를 시켰죠? 그렇습니다. 이 11곳은요.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그리고 경북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전국에서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70명 그리고 교직원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원격 수업을 하게 된 학교는 1,840곳이 넘게 됐습니다. 자,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 후에 동선을 숨겨서 이 사람한테 2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 이걸 홍보 영상으로 제작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목이요. 예. 넉나간 가족입니다. 아, 넉나간 가족이요? 네. 그 4명의 가족이 등장하는데 모두 예. 표정이 넋이 나가 있습니다. 아, 넋이 나갔다. 예. 네. 그 내용을 보면 네.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홍보 영상으로 만든 건데 예. 3분짜리 짧은 영상이고요. 오늘 보니까 조회수가 한 6만 건이 좀 넘습니다. 6만 건. 예. 네. 가족 간의 대화 장면으로 이루어진 짧은 드라마 형식의 영상인데요. 나이든 아버지가 불법 다단계 업체 행사에 참석했다가 예.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후에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기는 바람에 구상권 2억 2천만 원이 청구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가족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뭐 불법인 거 몰랐어? 그러게 왜 동선 숨겼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이제 넋이 나간 상태로 집 내놓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짧은 영상입니다. 넋이 나갔다. 넋이. 예, 그럼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죠? 네, 여러 사례를 각색해서 만들어졌는데 중심 사례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송파구 60번 확진자의 경우에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친지 모임을 가진 사실을 역학조사에서 숨겼다가 광주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나온 바 있는데요. 광주시가 이 확진자와 관련해서 양산된 접촉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벌였고 결국에 이 송파 60번 환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검사 비용과 치료비 등 2억 2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구상권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 관계자는 중장년층의 불법 다단계 업체 방문이나 역학조사 거짓 진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여러 사례를 섞어서 만든 것이라면서 이렇게 수많은 접촉자를 양산할 경우에 실제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정부와 여당이 급물살을 타고 했던 재난지원금 이 관련 논의를 잠시 중지했죠? 네. 예. 잠깐 이제 조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예. 건데요. 예.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정부 여당에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인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말했고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신중한 입장을 밝힌 이유는 재정 문제 때문인데요. 홍 부총리는 앞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재정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당에서도 어떤 비슷한 분위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2차 재난지원금이 중요하냐, 방역이 중요하냐, 예. 이런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우선 방역이다. 네.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렇게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다고 또 어제 라디오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다. 코로나19 추가 확산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모두에게 줄 거냐, 또 소득 기준으로 절반만 줄 거냐 하는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계속 좀 오랫동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혹시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 상황 보고 또 판단하겠다는 것도 아마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소식은 서울시가 지하철 버스 기본요금 인상한다는 내용이네요. 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기본요금을 올리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 교통카드 사용 기준으로 각각 1,250원, 1,200원인데 여기서 200원에서 300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2015년 인상 후 5년 만에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원 올리는 안, 250원, 또 300원 올리는 안, 3개의 안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기본 요금을 150원 올리는 안도 있었는데 이게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뜬금없는 소식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 모든 관심 집중된 상황인데 이게 갑자기 나와서는 약간 이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이제 적자 때문인데요. 예. 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노인 무인 제도에 따른 손실 등으로 매년 1,000억 원대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고 올해 또 이용객들이 줄면서 연간 1조 원대의 적자가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적자 때문에 논의되는 거는 알지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하필 이 시점에 서민들 어려울 때 이런 논의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필 이 시점에라는 거는 또 의사들 파업도 사실은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요. 그렇습니다. 자, 광주에서는 경찰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취업 사기를 당했다는 의혹 관련해서 정식 수사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취업 사기 피해자가요 수백 명, 또 피해 규모도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지역의 대표적인 일자리인데. 경찰은 지난주 광주의 한 교회 목사가 기아차 광주 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여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목사 등에게
한 명당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가량을 네.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목사로부터 계좌 여러 개를 확보해서 150억 원가량이 입금된 기록을 확인했고요. 예. 피해자 수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목사.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저 피해자들 입건했죠? 그렇습니다. 경찰은 목사에게 접근한 30대 남성 장모 씨가 취업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정식 수사로 전환해 이들 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지금 브로커로 보이는 장 씨는 잠적했고요. 예. 이에 따라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경찰은 목사, 이분을 A 씨라고 제가 좀 네. 호칭하면은요. 이 A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알선비를 받아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장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고 목사 A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꼭기어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코로나19 확산세로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별 지급이냐 100% 지급이냐를 놓고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부터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오늘까지 또 이어지고요. 내일과 모레 전국 대의원 온라인 투표도 있죠. 전당대회 사실상 개막한 셈인데 어떻게 지금 임하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예. 코로나19 수해 피해 등등으로 인해서 언택트 전당대회가 치러지는데요. 예.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호소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매우 답답한 심정이고, 그래서 열심히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드뉴스 만들어서 알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갑갑하시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또 전당대회가 이래저래 또 힘든 상황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른바 산무, 관심 논쟁, 비전 없다.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언택트 방식의 행사가 가지는 한계 같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수혜 이런 것들이 국민의 관심을 굉장히 떨어뜨렸고, 그러다 보니 관심을 좀 집중하고 있는 당원들한테 소구할 수뿐이 없는 이런 전당대회가 되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재보궐선거 승리하고 대선 승리 위해서 강한 민주당이 네. 필요하다. 그거 제가 적격자다. 네. 그리고 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여러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재확산, 이것 때문에 경제 성장률 전망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저 의원께서는 경제위기 회복 위해서 15조 원 규모 4차 추경 편성 필요하다 주장을 하셨습니다. 왜 15조 원으로 잡으셨습니까? 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0.1%로 잡았어요. 예. 올해. 예. 근데 만약에 0.1% 성장이 되면은 그 정도 가지고는 진짜 서민 경제는 완전히 파탄에 가까운 상태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 서민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서민 경제가 최소한의 안정을 꾀하기는 것이 올바르다. 그러면 1.1% 정도의 성장은 돼야 되지 않냐라고 했고요. 그 1%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1년 총 GDP가 1,800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0.9%를 더 투자를 하면은 최소한 1% 정도의 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한 15조 내지는 16조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게 된다면 전부 그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추경 관련해서 재원 마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재원은 당연히 국채 발행을 해야죠. 다른 데서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 우리나라 지금까지 그 부채 비중이 국가 채무 비중이 40.4%거든요. 예. OECD 회원국의 평균이 110%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225%. 아직까지도 OECD 평균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낮은 상태예요. 예. 이렇게 어려울 때 국가가 국채라도 발행해서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미 1차 재난지원금에 18조 원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4차 추경이 현실화되면 이걸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별적으로 해야 할지 뭐 아니면 온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지 뭐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논쟁이 좀 불필요하게 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번에 최근에 이제 통계를 보면은 국가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어느 계층이 더 어려워지는가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예.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5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고요. 고용 없는 자영업자, 고용 있는 자영업자,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있는데요. 고용 있는 자영업자는 조금 더 큰 자영업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고용 없는 자영업자도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어려운 계층이거든요. 예. 뭐 선별이니 복진이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월세방도 못 내고 뭐 방세도 못 내고 이자도 못 갚고 있는 계층이 지금 매우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최소한의 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뭐 재난지원금을 뭐 보편적으로 주느니 전국민한테 주느니 반인류만 주느니 이거보다는 어떤 계층이 가장 지금 어렵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게 처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잘 들여다본 이후에 그 계층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하는 것들이 네. 올바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원님 말씀은 결국은 선별 지급이 맞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논쟁 자체가 지금 약간 예. 그렇게 논쟁이 흐르는 것이 예. 불필요한 논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제 쭉 해보니까 그런 이제 일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취약계층, 예. 취약계층에 대해서 뭐 한 2조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나머지 13조가 남는 거잖아요. 예. 그 13조 가지고 그러면 한번 보편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주자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일단 그래서 지급 대상에 대한 거를 먼저 확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규모를 확정한 연후에 선별로 할 것인가 보편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따지는 게 방향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당장 급한 우선 지급 대상부터 정해놓고 네, 네, 이렇게 네. 세부적인 그 방안을 이렇게 논의해보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근데 이제 이낙연 의원 뭐 선별 지급 주장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또 30만 원 정도 뭐 개인당 지역화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 네, 네.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을 때 예. 전 국민한테 소비진정책으로서 굉장히 유의미했습니다. 예. 이번에 전 국민한테 지역화폐로 30만 원씩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소비진정책으로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고요. 아까도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어떻게 먼저 지급 대상을 확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될 네.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을 온 국민한테 나눠줬을 때 약간 좀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어요. 예. 만약에 이번에 당장 협의를 거쳐가지고 재난기본소득을 뭐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30만 원씩 전체를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예. 그 당시 이제 기부금 납부자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네. 기부를 하면 명예가 쫓아가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나는 기부자야. 그래서 국가가 이런 거를 인정해줘라고 하는 이런 명예가 쫓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명예 표창장을 준다거나 명예로운 뭐 이런 걸 쫓아가야 되는 방식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음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 기부했던 사람이나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사람이 3%도 네. 채 안 되는 그 정도로 그치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전 국민에게 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그런 방식도 함께 좀 고려해서 기부가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만약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면은 그 중에 특히 이제 이걸 받지 않고 기부하는 분들한테는 명예에 뒤따라야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당 정청은 방역이 우선이라면서 추석 전 온라인 지급에 대한 가능성 일축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재난지원금이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시기 언제가 좋겠습니까?
지급 대상과 규모만 확정할 수 있다면 가장 빨리 하는 것이 이 추경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특히나 추석 전에 지급하면은 그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왜 가능성을 일축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 지급 대상과 규모 확정이 먼저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추석 전에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급 대상이 확정된다면 네. 시급히 빨리 이른 시간 안에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게 맞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자, 여당에서는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 또는 전광훈 처벌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윤호 의원께서도 감염병법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기존 법과 뭐 차이가 어떤 겁니까? 네, 민주당에서 제가 제일 먼저 민주당만이 아니죠. 국회 300명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발의를 했는데요. 네. 사랑 제1기회발 확진자가 벌써 누적으로 84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사과라도 했는데 네. 지금 이 사람들은 방해하고 조사조사 방해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먼저 제가 전광훈 방지법을 냈는데 네. 내용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 지침을 어긴다거나 위력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그런 경우 등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국민 안전을 위해서 네. 처벌할 수 있다. 처벌하자 이런 조항이 하나 들어갔고요. 또한 긴급 체포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파주에 의해 격리시설에 있는 환자가 도망갔다가 서울 등등 돌아다니면서 부천에서 한번 잡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지금 처벌할 조항이 없어요. 그런 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중요한 것은 최근에 감염병 관련해가지고 가짜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요. 국민 불안을 야기시키는 그런 가짜뉴스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넣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 이름을 일단 박형순 금지법도 발의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요. 감염법상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에서는 네.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네네. 그 판사가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예외적으로 그래 여기는 좀 집회를 이번에는 허용하고 싶다라고 네. 할 때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듣고 의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염병 질병관리본부장 등등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그래도 여기는 이런 집회는 허용해도 좋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 연후에 그 예외적인 집회 허용을 가능하도록 했죠. 만약에 이런 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난번 광화문 집회와 같은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 같은 것은 없었을 것이고 2차 확산도 지금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미비점 같아서 이번에 빨리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비전문가인 판사가 홀로 판단을 내리기에는 감염병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또 이른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상충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요. 진정관 전 동양대 교수가 꼼수라든지 또 방송에서 용어로 쓰긴 그렇지만 석자로 표현된 무슨 라이 있지 이런 표현 써가면서 사실 비난을 했습니다. 예. 네. 저 왜 그러신지 잘 모르겠고. 예. 일단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집회나 시위의 표현의 자유 이것이 부딪힐 때 어떤 법익을 우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예.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훨씬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 상황이 터졌다. 이랬을 때 나 그때 집회할래. 그러면 그거 금지해야죠. 예. 그리고 코로나 같은 이런 재난 시기에 집회해가지고 나 집회할래. 그러면 금지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고요. 이거 지금 광화문 집회만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는 이미 종교 집회를 금지하는 등 심지어 개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노래방 이런 것들도 영업 제한을 하고 학원도 영업 제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당연히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진 교수님이 저에 대해서
그냥 제가 정확히 표현해 드릴게요. 네. 또라이 의원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근데 진 교수는 과연 이런 감염병과 재난 상황에서도 집회의 자유는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참으로 의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하찮게 보고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런 판단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제가 이번에 법을 내니까 진 교수가 이원호 금지법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원호 금지법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서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내는 법들이 또라이라고 비춰진다면 저는 또라이로서 평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또라이 이원호 이렇게 그 영예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또라이 이원호는 계속 상관없다. 예. 네. 이러다가 혹시 진중권 금지법 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네,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서 있었던 대규모 집회로 인해서 코로나19 재유행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같은 날에 광화문에서만 집회가 있었던 게 아니고 바로 옆인 정강역 인근에서도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의 집회가 있었고요. 이제 그런데 거기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의 금지에도 집회를 강행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게 관련해서 양동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집행위원장 양동규입니다. 네, 양동규 위원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네. 8월 15일 당일에 그 집회 물론 이제 기자회견 하신다고 했지만 한 몇 명쯤 모였습니까 그때? 네,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예. 원래 안국역 사거리에서 예. 대규모 집회를 하기로 했다가 네네. 서울시 요청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안국역 네. 집회는 취소를 하셨고요. 취소했고 예. 보신각에서 한 것은 이제 기자회견입니다. 네네. 보신각 4거리에 4곳으로 분산해가지고 예. 모두 1,900명이 참석해가지고 네. 나누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예. 이제 보통 기자회견을 1,900명이 모이진 않으니까요. 사실.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사실상의 집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또 확진자가 생겼거든요. 네. 예, 확진자 동선 역학조사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예. 그분의 감염 경로하고 동선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합원이 감염 경로가 지역사회인지 생활 공간인지 8.15 기자회견인지는 네. 조사 결과가 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자회견 형식을 빌었지만 사실상의 집회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자, 이런 비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매년 우리 민주노총은 광복절에 8.15 광복을 축하하는 행사를 해왔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이런 내용으로 행사를 해왔죠. 예.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고요. 대북전단이 살포되고요. 또 한미연합훈련 등등으로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 많은 한미 워킹그룹도 해체하고 하루빨리 남북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서야 된다. 우리 노동자들이 그러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나서겠다. 이런 절박한 입장을 좀 밝힌 것이죠. 예. 이게 아무래도 그런 만약 기자회견 형식을 빌으셨으면 실제로 모이는 수도 좀 이렇게 줄이셔서 하셨으면은 지금 어떤 이런 비난 받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대규모로 네. 수천 명이 좀 모이기로 했는데, 네. 워낙 말씀드린 의제가 예. 좀 중요하고 했기 때문에 네네. 현장에서 자발적으로도 좀 참여를 했고요. 예. 8.15 행사를 이렇게 한 것은 처음입니다. 네.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감안해가지고 네. 방역을 대비해가지고 아주 축소했습니다. 연사와 문화행사, 시간 모든 것을 1시간 이내로 압축해가지고 아주 그 방역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당초 원래는 집회를 했더라면 그 규모에 비해서 훨씬 줄여서 그렇습니다. 기자회견 예. 형식을 빌어서 네, 모이셨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코로나 혹시 생길 그 가능성 네네. 대비해서 네네. 현장에서 그 모이신 분들 뭐 방역도 철저히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그 예. 참가자의 발열 체크,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또 페이스 쉴드, 얼굴 그 가리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 투명 가리개 이것까지 배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착용을 하고 철저히 좀 방역을 했고요. 예. 상대적으로 뭐 광화문 보수 단체 집회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듯이 수만 명이 무질서하게 엉켰잖아요. 네. 그리고 행진까지 감행을 했고 결국 뭐 어제까지 감염자가 176명이 발생했다는데 예. 우리 민주노총 기자회견하고는 뭐 천지 차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코로나 혹시나 생길 그 감염을 막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방역하셨고. 예. 마스크, 네. 페이스 쉴드까지 저희들 준비했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네, 일단 뭐 그분의 건강을 최우선시 해가지고요. 네. 지금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다가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얼른 회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이 야권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한 명이 나오니까 또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테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정부, 그 여당이 광복절 집회로 이제 코로나 확산됐다 이런 논리로 이제 통합당을 또 여기 연관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왜 이제 민주노총 집회 관련해서는 이쪽에 대해서는 뭐 어떤 뭐랄까요 어떤 뭐 비판도 하지 않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통합당이 민주노총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자신들의 그 잘못을 은폐하려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광화문 보수 집회에는 그 이미 감염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대거 참석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176명까지 감염이 되었고 N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점에서 통합당은 전현직 의원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부터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 네, 민주노총은 지금 발열 체크를 해서 네. 열이 있는 사람은 다 돌려보냈고 예.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운 가운데 기자회견을 좀 진행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참가자의 60%가 예. 지금 자발적으로 검진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노총 임원들, 산별 대표자들이 다 검진을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서 저희가 이제 우리 양 위원장님 연결하기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의원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네네. 그 이걸 여쭤봤습니다. 뭐 이른바 들으셨겠지만 박현순 그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름 따서 박형순 금지법 발의했습니다. 예.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이 이원욱 의원의 뭐 취지는 이해하겠지만은 예. 자칫 이 방역을 법 만능주의로 접근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첫째, 방역을 위해서는 어떤 방역, 경제, 시민생활, 기본권이 조화롭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두 번째는 지금 이미 감염이 교회, 카페, 식당, 병원, 전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어떤 통제의 대상이나 방역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주체로 좀 세워냈으면 좋겠어요. 예. 정부 여당이. 그래서 저희 민주노총처럼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검사에 나서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 자,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이제 발생으로 인한 방역, 자, 당국의 역학조사, 이제 아까 네네. 여쭤봤던 그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에 일때 뭐 감염 경로라든지 이런 건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질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예. 아마 곧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8.15 기자회견에서 감염됐다고 지금 단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병관리본부에서도. 네, 그래서 네, 네. 그 결과를 기다려 보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상응하는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또, 애초에 또 다음 달 5일, 9월 5일에 집회 원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취소하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2단계 격상에 맞춰가지고 9월 5일 그 중앙선포대회를 계획했었습니다. 네네. 네, 요것은 취소하고 8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역별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2월에도 2, 3월에도 전국 단위의 그 행사나 이런 걸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전국 단위 수련회는 좀 취소하고 방역을 염두에 두고 재반 행사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방역을 주체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 민주노총 조합원,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방역 일선에서 지금 엄청나게 과로로 수고를 하고 있고요. 교사 조합원들은 또 학생들 대면하면서 방역 지도에 지금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노총은 아무튼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좀 조합원들과 함께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위험 시설에서 영업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 해고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이 방역이 또 생활고로 또 전화되는 이 현상을 또 좀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노동자 서민의 생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9월 5일 집회 계획은 취소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이제 8월 31일. 기자회견으로 대체를 하고요. 기자회견으로 대체하시고요. 자, 그럼 이런 기자회견 통해서 하실 말씀 가운데. 이를테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또 노동계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영세 사업장 고위험 시설 그 영업이 중단되잖아요. 그래서 식당이나 뭐 뷔페 등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금 소리 없이 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전반적인 그 고용 위기로 전화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이 방역이 이 생활의 악화, 또 일할 권리, 또 노조할 권리를 파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을 지금 좀 절박하게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31일 날은 그러한 우리의 하반기 활동 계획을 국민 대중에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좀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태일 3법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가장 좀 중요한 것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입니다. 지금 OECD 최대의 그 노동자들이 한 해 2,400명이 그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또 근기법의 전면 적용, 전태일 열사가 지금 50년 전에 주장했던 그 요구가 아직도 관철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근기법 적용, 또 노조할 권리,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이 크게 이 세 가지 권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도 전태일 3법 제정이 절실하다. 민주노총은 그렇게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민주노총에서 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그렇습니다. 이분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 겪는 분들 중에 이제 사실 가장 힘드실 분들인데. 맞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어떤 좀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그 당사자들이 지금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단결권도 지금 전면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태일 3법의 핵심 그 요구입니다. 그래서 대리기사들 또 그 배달 라이더들 지금 노동자들의 권익이 빨리 좀 보장돼야 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조건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이것이 가장 절실합니다. 요것 또한 우리가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계 파업. 지금 뭐 더 상황이 심각해진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을 지금 뭐 의료 그 의사들의 또 전공의들의 파업의 어떤 파업에 대한 비판이나 찬성이나 예.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예. 지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공공의료 시스템이 정말 그 OECD에 비해서 최하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 민주노총이 첫째 감염병 전문병원을 빨리 설립해야 된다. 예. 그리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된다. 예. 또 공공의대를 통해서 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된다. 네. 이런 요구를 이미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예. 네, 이것을 빨리 정부 여당이 시급히 법과 제도로서 좀 내용을 구축해가지고 제시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런 소모적인 어떤 싸움이 멈춰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정부가 어떤 그런 정책을 새로 수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예. 지금 예를 들면 그 의대 네. 그 학생 인원 증원도 예. 이것이 지금 사립대학 그 의대생인지 예. 공공의과대학을 설립을 해서 정말로 지역에서 네. 필요로 되는 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의 그 생산인지 예. 이런 것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지금 그 의사들이 그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수도권이 아니라 예. 전국 곳곳에서 그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분명히 해주어야 예. 서로 의사 집단 간에도 그 대화가 원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또한 한편으로 의사들이 지금 코로나 위기 시기에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자신들만의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동규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